누구도 결코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건강하게 있고 싶어 하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닌 것처럼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없는 게 사람의 생물학적 한계이기 때문에 내 죽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인간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선배분의 아버님이죠. 본인이 얘기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딱 짐 싸서 나가시더래요. 그러고서 아들 딱 불러놓고 너 얼마 돈 내라 그러더래요. 네. 돌아가죠. 연명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게 이제 연명치료 같은 경우도 이제 원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원래 저도 인턴 때까지만 하더라도 집에 갔다가 이제 못 쳐다드리고 제가 거기서 사망 선언하고 나왔거든요. 네. 그 보라매 사건 이후에 판결이 이제 그때 즈음에 나면서 그게 살인죄로 그때 기소가 됐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해서 보호자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주치 판단으로 수술을 했는데 다음날 이제 부인이 와가지고서는 나 돈 못 내겠다고 당장 퇴원시켜달라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뭐 보호자가 원하면 뭐 가겠다 해서 자의퇴원서 각서 쓰고 더 이상 병원 하지 않고 보냈지만 다음날 죽었더니 친보호자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촌들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의사 자체는 어쨌든 살인 방조죄로 해서 방조죄였나요? 네. 네. 집행유예긴 하지만 실형을 받았죠.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의료계 풍토가 아예 바뀌어서 무조건 사건하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퇴원을 한다고도 절대로 저 벤틸레이터 인공호흡기 못 대고. 네, 맞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아주 낡은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판사의 잘못된 판례 하나가 우리나라에 많은 불행한 장기 입원 환자를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정말... 보호자도 요구를 못하는 거고 의사는 당연히 못하는 거고. 세브란스 이제 김할머니 사건. 네. 거기서 이제 폐 조직 검사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과다출혈 때문에 갑자기 의식이 없어서 기관 석관하고 사시다가 이제 유족들이 이제 환자분께서는 평상시 이런 연명 치료에 대해서 원치 않았던 분이셨다. 인공호흡기를 중단해달라. 그것도 또 소송이 걸리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대법원 판례까지 넘어가면서 그제서야 대법원에서 빼도 된다. 환자가 그랬으니까 빼자. 이래가지고선 뺐던 게 그게 지금의 연명 치료 사전 동의, 연명 치료 중단 동의서뿐이 아니라 사전 동의서까지 받게끔 이렇게 되었던 게 이제 그때 이제 바뀌었던 거거든요, 실은. 그러다 보니까 실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사회 자체가 너무나도 이 죽음 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역할이 되다 보니까 소극적 안락사만 겨우 좀 인정해주는 정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적극적 안락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된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좀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걸 좀 더 제도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도 결코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건강하게 있고 싶어 하지,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온오프가 있는 그런 삶과 죽음? 뭐 이런 게 아니라 삶 자체는 정말 그라데이션 같은 그런 삶이라서. 이렇게 이제 네, 떨어지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런 삶 자체가 또 그러한 그라데이션이 결국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죽겠다고 맘먹었다고 그래도 오늘 아침엔 또 갑자기 살고 싶은 생각이 컨디션이 좋고. 네, 그런 게 사람의 목숨이다 보니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국 그런 어떤 제가 원하는 삶 자체는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닌 것처럼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없는 게 사람의 생물학적 한계이기 때문에 내 죽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그게 정말 나는 사람다운 죽음, 인간다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논의가 좀 멈춰져 있는 게 현실도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학교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네. 저는 이제 바깥에 개업하고 있으니까 그런 학술 모임 같은 건 좀 훨씬 덜 참여하게 되는데 혹시 죽음에 대한 거에 대해서 특히 안락사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이 대형 병원에 있는 교수님들 특히 죽음에 가까운 바이탈과 하시는 분들은 뭐 학회 같은 거 없나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쓸 때도 좀 어떻게 주변에 좀 이야기를 좀 비난을 좀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죽음에 대해서 책을 쓸 수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지고 실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죽음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가지고 사회적 여론 형성을 좀 이끌어 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아니 환자를 치료해서 낫게 하고 보내는 게 자기의 역할이지 안락사와 관련된 학회 모임, 뭐 죽음에 관련된 뭐 그런 게 자체가 의사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호스피스 누가 할래 뭐 할래 이렇게 얘기해서 물어보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저희 가정의과 선생님께서 센터장님을 하고 계시긴 한데 터미널 환자를 갖다가 이렇게 애틋하게 보살피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인 안락사가 허용이 되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죠. 네, 스위스, 네덜란드. 예. 네덜란드. 저는 이제 뭐 워낙 그쪽에 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죽을까에 대한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의 멘탈이 정상이고 손에 병변이 생겨서 운동이 마비되고 의식만 살아있는 분 이런 분들은 자기가 느끼나 봐요. 이게 내 삶이 얼마 안 남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팩스 치는 건 너무너무 싫고 본인의 의사 확인되면 입원해서 이렇게 조력 자살을 할 수 있게 도와주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렇게 죽음 공부라고 책을 내셨는데 그런 분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은 여러 가지 다양한 죽음의 케이스들을 일종의 케이스 리포트 형식으로 해놨던 건데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죽음에 해당이 될지 혹은 내가 이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지 혹은 내가 이러한 환자를 보고 있는 보호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상상해보자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실제 사례들을 제가 좀 각색 좀 편하게 읽기 편하게 좀 해놨던 거고 특히나 보호자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실은 제가 평상시에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외래에서 항상 하던 말들을 다 여기서 적어놨던 거거든요. 그럼 임상 경험이 되게 많으시니까 죽음에 대해서 특별한 신념을 가지신 분들을 보신 적은 있나요? 특이한 케이스? 뭐 특이한 케이스라기보다 어쨌든 여기서도 썼는데 실은 초기 암인데 치료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 때문에 나는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거를 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주님이 주신 어떤 그 형벌? 주님이 주신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하늘나라로 가겠다. 근데 실은 초기 유방암 같은 경우는 거의 완치율이 거의 100%잖아요. 99% 막 98% 막 이러는데 치료를 안 받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난 암 걸리면 그냥 조용히 자는 듯이 죽겠지라고 하지만 조용히 안 죽으니까 문제지. 그러다가 그런 분들이 실은 나중에 이제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결국 유방이 이제 나중에 썩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고름 나오고, 고름 나오고 시작하다가 이제 흉추로 전이가 돼서 그분이 흉추 전이돼서 통증 조절만을 위한 방사선치료를 받으러 오셨던 분이신데 그런 분들 보면은 좀 안타깝죠. 그 잘못된 신념 하나로 좀 그런 케이스를 놓쳤던 경우도 너무 많이 봤고 무조건 이제 그 대체의학. 실은 이제 대체의학이라는 게 원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수많은 의료 과정에 검증하던 과정에 떨어져 나갔던 그런 효과 없는 걸로 판명된 것들이죠. 그런 보완 치료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 몇 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좀 좋았다라는 그런 걸 하나만 저희 이제 어쨌든 확률로 치료를 하다 보니 제대로 치료받으셨지 않았던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의사로서 얼마만큼의 그런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느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기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한 죽음을 원하죠. 근데 그러면서 정말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정말 영화처럼 죽기를 다 원하죠. 대부분 병원에서 임종하잖아요. 그렇죠. 집에 못 가시잖아요. 병원도 특히 이제 중환자실에서 기관삽관하고 말도 못한 상태에서 의식 없이 그냥 돌아가신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거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최소 집으로까지는 못 가신다 하더라도 병실에서 가족들이라도 다 이렇게 불러서 얼굴 보고 손 한번 잡아보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다못해 이제 외부 감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되게 엄격해지다 보니 제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인실로 좀 올려보내서 좀 얘기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배려를 해드렸던 편이었는데 요즘은 좀 그게 좀 더 어려워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그래도 환자분들은 임종을 받을 때는 그런 상황을 원하겠죠? 네, 맞습니다. 익숙한 환경, 익숙한 얼굴 속에서 편안한 죽음을 원하는 거지 중환자실에서 외로이 자기만의 해서 나중에 보호자들 한두 명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정말로. 네, 그 앞에서 그냥 사망선언하고 그냥 끝내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원하는 죽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꼭 붙여야 되나요? 이제 어쨌든 병원은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막 CPR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푼다는 거 요렇게 하고 살리면 퇴원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병원이라는 장소 자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해야지 해도 실은 그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엄마, 아빠, 보호자 불러서 응급실 실려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 목숨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웰다잉이라는 것조차도 본인한테만 웰다잉이 아니라 이제 보호자들도 잘 떠나보내는 그런 작별 인사의 과정도 웰다잉의 과정이라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실은 연명치료를 했다고 하지만 보호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면회도 좀 더 한두 번 정도 더 해드리면서 최대한 좀 잘 보내드리려고 마무리를 좀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일부러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은 시간을 좀 벌어들이는 경우도 있고. 이게
우리나라가 보면 병원이 너무 잘 돼서 그런가? 시설이 너무 좋아서 재택에서 임종하시는 경우가 없죠. 집에서 돌아가시는 거에 거의 없죠. 재택 임종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아름답게 그냥 있는 곳에서 죽고 이런 게 쉽지가 않아서요. 그게 이후에 이제 법적인 분쟁이 또 있어서 말 그대로 이걸 좀 이상한 경찰이 와서 이거는 타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래버리면 또 이제 경찰 조사 들어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 아무도 그런 어떤 법적 책임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싶으면 결국 이제 병원에서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병사로 인해서 사망했다라는 그런 거를 검안서가 중요하다 보니 그 검안서 작성을 집에서 죽을 때 누가 하냐는 거죠. 의사가 가서 왕진을 가면 주치의가 가서 왕진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 현재 우리 법 체계랑 안 맞군요. 그게. 네, 안 맞습니다. 예. 방법은 어떻게 뭐 개선책이 없을까요? 환자 당사자는 재택 임종을 원할 것 그래서 같기는 어떻게 해요. 보면 안타까운 게 제가 예전에 인턴 때 이렇게 엠부 잡고 집에 가서 제가 사망선언을 했을 때 그게 정말 뭐 서로 간을 위해서 좋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게 지금은 어쨌든 법적으로 누군가 나서서 또 비난을 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 불법이니까 이제 지금은. 그걸 합법화 시켜주는 법이 필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왕진 의사의 어떤 법적 권한을 좀 더 약간 그 뭐 유도리까지는 아니어도 범위를 좀 폭넓게 허용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히 왕진 의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옛날만 들어봤지. 저도 인턴할 때는 앰뷸런스로 환자분 집으로 이송해드리는 경우는 몇 번 있었어요. 그거 말고 이제 외래에서 왕진하는 거 요즘은 없다고 없죠. 봐야죠. 그게 이제 실은 요즘에 하도 이제 고령화 뭐 이런 추세 속에서 정말 이제 환자가 직접 병원에 오기가 힘들다 보니 요즘에 이제 간호간병 서비스라 해서 간호사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의사도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법상 의료기관 행위라는 것 자체는 의료기관에서만 하게끔 되어 있는 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왕진 가서 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걸 시범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플러스 그런 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쨌든 비용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 플러스 만약에 이제 환자들이 나 아프니까 빨리 와서 왕진 봐주세요 이러면 이제 의사 입장에서 이거를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콜대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좀 약간 제도가 정착화되는 그런 과정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한계 그게 아직까지는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서로 간의 어쨌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 근데 저는 실은 안전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답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원하는 거거든요. 아까 어느 유방암 여성분 예를 하셨는데 너 지금 어디에 암이 있다고 진단받는데 나 수술 안 할까? 이 정도 용기가 없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보게 되는 일반적인 암 환자가 걸어가는 경로를 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순간 증상이 딱 그 터미널의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저는 곡기를 끊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한테 충분히 자기 의사를 고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고 담당 주치 플러스 이제 전문의가 두 이인이 그거를 확인을 해서 더 이상 치료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이 환자가 정말 터미널인 게 확인이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연명 치료 중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고 또 그 환자가 실은 이전에 사전 연명 치료 거부 동의서 사전 의향서를 한 상황에서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사람의 도리라는 게 실은 우리는 이제 엄격하게 기계적으로 환자가 이랬으니까 우리는 이제 기관사과 이제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이래서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뒷감당 그분이 살아오면서 평상시에 살아왔던 인간관계 관계들로 인해서 그 죽음이 많이 결정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집에서 그럼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그거 중요합니다.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도 충분하게 사회 죽음에 대한 어떤 논의가 되게 활성화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결코 멀리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죽을 수 있다고 그러면 뭐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미래를 꿈꾸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나는 죽을 때 편안하게 유언을 남기면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은 걸 너무나도 원장님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그분은 이제 췌장암 환자분이시고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 몰핀 점점 돌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게 좀 피검사 수치도 안 좋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넘기기 힘들 테니 이제 보호자분들 다 불러가지고선 이제 병실에서 이제 아들 손 잡고
유언을 남기는 거죠. 아들한테 뭐 어떻게 넌 앞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또 잠시 또 자는 듯 하다가 또 깨우면 또 일어나서 누구 있구나 왔구나 이렇게 그냥 또 그렇게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진짜 편안하게 보내드렸던 죽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언을 하면서 남길 수 있는 죽음이 한 3-4케이스 봤던 것 같은데 그런 취장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전립선암 환자분이셨는데 물론 이제 그분도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충분히 잘 살아날 수 있고 되게 좋을 분이시긴 한데 그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립선암으로 10년간 앓아오셨던 게 있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받고 싶지 않다. 또 하나는 그분 이제 보호자분이 또 좀 빼달라. 이래가지고서 병실에서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실은 병실에 올라가서 그날 저녁까지 다 전화하고 고맙다 전화하고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정말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것도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구나라는. 본인의 의지로 선택한 거네요. 네, 마지막 인사는 다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선배분인데 선배분의 아버님이죠. 이제 상을 당했다니까 당연히 저는 조문을 갔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딱 그 본인이 주치의한테 내려온 거예요. 내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라. 뭐 너무나 딱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아버님 저기 뭐 자제분도 계시고 하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치의가 그러니까 필요 없다. 나한테 얘기해라. 그리고 본인이 얘기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딱 짐 싸서 나가시더래요. 난 퇴원한다. 그러고서 아들 딱 불러놓고 너 얼마, 너 얼마, 너 얼마 돈 내라 그러더래요. 부인이랑 6개월 놀다가 딱 들어오셔서 치료하라고 집에서 돌아가셨다. 태어나는 걸 선택할 수 없지만 죽음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최소한 인간다운 죽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형은 사람이 되게 양순하신 분이거든요. 아버님은 그렇게 결단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이제 왜 이러시냐. 치료를 받으시고 어쩌고 내 목숨 내가 알아서 한다고 딱 그러고 난 다음에 6달 하여튼 여행 다 다니셨대요. 여행 다니시면서 얘기하고 오셔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자체가 저는 실은 너무 비루하지 않고 너무 지난하고 막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아름답게 작병원 잘 가라 뭐 그동안 고마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행복한 죽음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 목숨은 내 거니까 내가 해야지. 그 인생이 나만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실은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죽고 나면 무엇이 남을지 나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죽고 나면은 나를 기억하는 최소한의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 뭐 우리 옛날 속담이 있죠. 호랑이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 죽으면 위를 남긴다는데 그게 뭐 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어떤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죠. 예. 요즘 사람들은 죽고 나면 재산이 남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제인구달인가요? 그 호주 생물학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분이 호주에서 안락사를 갖고 10몇 년을 소송하고 투쟁했던 분인데 결국은 저기 스위스 가서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예.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좋아하는 와인 한 잔 드시고 그다음에 환희의 송가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틀어놓고 그 음악 들으면서 야, 그게 예전에 우리 그 로마 시대 때 그분들이 이제 독이 든 포도주 잔을 먹으면서 인생이 덫이 없다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안락사 하면서 거기 안락사의 어머니가 어쨌든 거긴데 안락사 하면서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으면 이제 지인들 불러 모아가지고 파티하면서 독이 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로마에서 그런 게 황제의 박해를 받고 곧 황제의 칼날이 이제 뭐 자기한테 비춰질 것 같으면 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어떤 적극적 안락사를 위해서 스위스로 그렇게 죽음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그거 뭐 다큐멘터리에도 몇 번 나오고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으로 해서 좀 공론화해서 여론을 좀 바꿀 만한 그런 분위기를 성숙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인적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동의하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원치 않는 죽음을 떠나서 어쨌든 죽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하다못해 그런 적극적 안락사도 치료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의사들도 좀 이렇게 생각이 좀 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상 이제 치료적 한계에 대해서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실은 내가 좀 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다 보면 그런 안락사라는 부분 자체도 너무 터부시할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뭐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지만 치료에
더 방점이 찍혀져 있다 보니 그렇죠. 그런 터미널에 대한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웰빙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웰다잉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젊었을 때부터 쭉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또 듭니다. 오늘 나눈 그 교수님과 박광 교수님과 나눈 얘기에 정리된 게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죽음 공부.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일본 르포 작가가 썼던 조력자살이라는 책이 한국에 번역되기 있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읽지는 못했는데 오늘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사는 거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박광호 선생님이 쓰신 죽음 공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값이 18,000원. 제가 여러분들에게 20분에게 이 책을 선물하도록 할 테니까요. 좀 더 우리 사회의 죽음에 대한 공부를 확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의미로 20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당첨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직접 인터넷에 가서 책을 구매하시면 집으로 배송이 되니까 꼭 한번 읽어보고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죽음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